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96편 역성혁명을 암시하는 정도전의 상소문. 서기 1391년 제위 3년째 되던 해 4월에 공양왕은 이러한 내용의 교서를 내립니다. 너희 대소관원들은 과인의 허물은 물론 현행 정치의 우결함이며 민간의 이익과 폐단에 대하여 감추지 말고 전부 다 사실대로 말하여라. 그 말이 채용할 만하다면 과인은 곧 상을 내릴 것이요, 혹 그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을 가지는 않을 것이니 가차없이 말하도록 하라. 신하들을 향해서 무슨 말이든 직언을 간하도록 권장하는 이 교서를 학자들은 직언 혹은 충언을 구하는 교서라 해서 구언교 혹은 구언교서라고 일컫습니다. 공양왕 나름으로는 신하들의 직언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너그러운 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자, 그런데 공양왕의 구언교서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야말로 직언에 쓴소리를 담은 상소문이 밀려닥칩니다. 자, 첫 번째로 상소를 올린 사람은 성균 대사성 김자수였는데요. 이 김자수가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위해선 우왕 때 행적을 잠깐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자수는 공민왕 말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우왕 초년의 장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때 경상도 도순문사 조민수가 밀성에서 외적 수십 명을 죽였으므로 우왕이 술과 마피를 하사하였더니 조민수가 글을 올려 감사를 표하였다. 이때 우왕이 김자수에게 명하여 조민수에 내릴 회답교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김자수는 어명을 거절하였다. 전하, 조민수는 한 도의 군대를 통솔하고 김해와 대구의 싸움에서 비겁한 짓을 하여 패배함으로써 많은 병사들을 잃었사옵니다. 이번에 밀성에서 거둔 작은 공로가 어떻게 그가 범한 죄를 가릴 수 있겠사옵니까? 의복과 술과 마피를 하사한 것도 과한데 또 무슨 회답교서를 주신다는 말씀이옵니까? 신은 어명에 따르지 못하겠사옵니다. 이렇게 되자 우왕이 노하여 김자수를 순위부에 가두고 지윤 등을 시켜서 그를 신문하게 하였던 바, 지윤은 그에게 왕명 거역죄를 씌우려 하였다. 그러자 김자수가 항의하였다. 간관을 왜 두는가?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옛날부터 임금의 말이 옳지 않으면 간관이 그 과실을 바로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왕은 김자수에게 장형을 가한 뒤에 유배형에 처하고자 했고, 도당에서는 장형은 가하지 말고 그냥 유배만 보내자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경상도 중림으로 귀양 갔던 김자수는 공양왕이 즉위하면서 성균 대사성에 임명되죠. 이렇듯 우왕의 어명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공양왕이 구원교서를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상소를 올린 겁니다. 김자수는 상소문의 서두를 인신공격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하, 다른 성씨의 화를 제거하고 그 화란을 평정할 때 모두 현능 대비의 명을 받고 이를 실행하여 싸웁니다. 따라서 전하께옵서는 대비를 섬기는 예가 마땅히 전하를 낳은 이보다 후하게 하여야 할 것이온데, 지난해 남쪽으로 행차하실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대비의 전각에는 자주 행차하시면서 왕대비에게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사오니 이게 옳은 일이겠사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왕과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이 왕위에 오를 때 공양왕에게 옥세를 건네주고 즉위하도록 의전을 베풀어준 사람은 공민 왕비인 정비였는데, 왜 왕이 된 다음에 당신의 친부모에게는 문안인사를 자주 드리면서 정비는 찾아뵙지 않느냐? 이건 도리를 저버린 행위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하가 임금에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당돌한 내용이 아닙니까? 김자수의 상소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하, 최근에 전하께서는 봉숭도감을 설치하시어 왕세자를 책봉하셨사온데, 이에 대하여 신은
의혹이 없을 수 없사옵니다. 전하께서는 황제의 선명을 받지 못하였사온데 세자가 먼저 책봉의 예를 받는 것이 옳겠사옵니까? 옛 글에 아들이 비록 성인일지라도 아버지보다 먼저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선후의 차례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우선 전하께서 황제에게 친히 조회하여 명을 받기를 기다린 뒤에 천천히 세자의 책봉을 의논하여 행하시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공양왕이 왕위에 올랐다고는 하나 아직 명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려의 국왕이 왕세자를 책봉하는데 중국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따지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무례한 내용인 듯한데요. 김자수가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리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기 어머니 생모만 우리하고 왜 이 왕대비에 대해서는 그런 예의를 차리지 않느냐. 이건 상당히 좀 개인적인 공격이거든요.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명나라에서 책봉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세자 책봉을 하는 것이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공양왕이 명나라의 책봉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 국왕이 아닌 것은 아니고 고려 국왕인 건 분명했기 때문에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직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공양왕이 이성계에 의해서 국왕으로 추대는 됐지만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상기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공양왕에게 당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이성계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의도가 깃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이 김자수의 상소문을 이성계 측의 적극적인 경고가 담긴 것으로 해석합니다. 왕세자를 책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려라는 나라하고 중국하고의 외교 관계를 보면 고려 국왕을 중국 황제가 책봉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임명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외교 관계가 우호적일 때는 국왕이 바뀌면 바로바로 책봉을 해주지만 관계가 좀 악화되거나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국왕이나 그 왕세자가 여러 해가 지나도록 책봉을 못 받는 사례도 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이 고려 말의 공양왕에게만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왕세자 책봉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왕세자 책봉하는 의미는 왕위 계승권자 후계자를 정해놓으면 왕실이 좀 더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를 정해놔야 왕권이 안정될 텐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김순자 교수는 이미 이 시점에 이성계 측이 장차 고려 왕조를 뒤엎고 새 왕조를 개창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측근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전하가 봉숭도감을 설치하고 세자 책봉의 예를 추진한다는데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저 세자를 책봉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왕위를 대대손손 이어가겠다는 뜻이지요. 지금의 왕이 아들인 세자에게 왕위를 세습하는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면 이 기회에 지금의 국왕을 폐위해버리고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닐 것이다. 500여 년이나 이어져온 고려 왕조를 일거에 전복해버린다면 우리가 당장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세자를 책봉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못하게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막을 명분이 마땅치 않지만 일단 경고는 해둬야. 하면 국왕이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지 못한 터에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의 상소문을 올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성계 쪽 사람들이 공양왕 시기에 실제로 국왕을 교체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모든 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왕청왕을 몰아내고 나서 바로 이성계가 즉위하면 어떠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그 손해가 큰 것이죠. 어차피 이제 고려 왕조의 500년 왕조에 충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하는 것은 정당한 왕이라도 이거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비판받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성계는 왕씨가 아닌 사람으로서 왕씨를 몰아내고 자기가 바로 국왕이 되어서 그러한 정치적인 숙청을 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요. 이 시기에 이미 고려 왕조를 단절시키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없어질 왕조의 임금이 후계자를 책봉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김순자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공양왕이 신하들에게 충언을 구한다는 의미의 구원교서를 내리자마자 성균 대사성 김자수가 상소를 올렸다고 했는데요. 이 김자수의 상소를 신호탄으로 삼아서 다른 상소문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전하, 오늘 올라온 소를 대령하여 싸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자들이 소를 올렸다는 것이냐? 성균박사 김초와 낭사 이응, 그리고 이조판서 정총이 소를 올려 싸운데 보나 마나 그 소리가 그 소리를 터이니 거기 놓아두어라. 허나 전하, 전하께 없어 구원교서를 내리시었고 거기 화답하여 소를 올린 것이온데 잊지도 않으시고 방치하시오면 네 눈엔 이 글들이 과인의 구원교서에 화답하는 내용으로 보이느냐?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에는 이때에 올린 장문의 상소문들을 일일이 기록해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상소문들을 모두 소개하고 또 그 내용들을 분석할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상소문들의 내용을 한데 뭉뚱그려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문들마다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불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 비판의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양왕의 호부를 공격하면서 이 불교에 대한 비판이 다양한 갈래로 나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지나친 불교 후원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교에 대한 지원 때문에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또 이 사원의 여러 가지 어떤 심리 행위, 사원이 돈 버는 행위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교 비판과 공양왕의 호부를 공격하는 것과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때 공양왕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간관들이 각각의 상소문에서 공양왕의 호부를 공격할 때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바로 연복사탑의 수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하,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고 나서 처음에 연복사의 탑을 수리하기 위해 민가 30-40호를 부수어 싸운데 이제 또 불사를 크게 일으켜 토목의 역사를 번거롭게 시작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전하, 어찌하여 불탑을 만드는 역사에 농민이 괴로움을 당해야 하고 선승을 기르는데 전곡이 헛되이 쓰여야 한다는 말씀이옵니까?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이후로 태묘와 여러 능을 손질하고 수리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는데 불탑을 일으키는 이래는 이처럼 급급하시니 이는 선대를 생각하는 정성이 아닐 것이옵니다. 연복사탑의 불사를 중지하시옵소서. 연복사는 개성 한복판에 있는 사찰인데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고려 초기에 정종이 행차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 도경에 의하면 이 절의 정전은 나한 보전으로서 웅장하기가 왕실보다 더했고 그 안에는 석가모니 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삼존부를 중심에 두고 주위에 509의 나한을 배치하였다. 나한전의 서쪽으로는 높이 200척이 넘는 5층 석탑이 있었다.
충수광은 이절에 행차하여 2000개 등에 불을 붙였고 1370년에는 공민왕이 승려 1400명에게 공양을 하였으며 공민왕이 재위 때 이 사찰의 5층 석탑을 수리해서 다시 세우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공양왕이 그 불사를 추진하다가 신료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양왕은 어째서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써가면서까지 연복사의 불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공양왕은 이성계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국왕으로서의 권위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양왕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이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했고 이 권위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태조의 불교 정책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숭상하는 것이 태조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상징적으로 개성 한복판에 있었던 연복사의 탑을 수리하는 거의 다시 짓는 이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태조의 이미지를 자기와 이렇게 겹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를 이제 한번 했던 것인데요. 공양왕은 이때 연복사탑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좀 집착을 했고 이 성리학자들이 또 거기에 대한 반대도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비판은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승려들이나 어떤 그 절들이 나타내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하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는 비판으로 나누어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승려나 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얘네들이 일도 하지 않고 이제 재물만 낭비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절에는 막 재산을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곤란하다 이런 점을 비판을 합니다. 원리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이제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여기까지는 국왕의 지나친 호불이나 나라 살림과 백성들의 민생에 해를 끼치는 사찰의 토지 탈점, 그리고 승려들의 일탈 행위 등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소문을 올린 관리들은 그 다음 단계로 한결같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원리적인 문제를 도마에 올립니다. 불교의 교리 문제를 문제거리로 삼는다는 얘기죠. 불교로 말하자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서쪽 오랑캐의 종교이옵니다. 더구나 그 법에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도를 금하여 이른바 청정과 정멸이라는 것을 구한다 하였으니 매우 가소롭사옵니다. 이 도를 행하는 자는 곡식을 먹지도 말고 짐승과 같이 산에 살아야 오를 것인데 민간에 들어와서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나는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생산해서 부모 조상 제사를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승려들은 출가를 하면 결혼을 하지 않죠. 이거는 효를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면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이 공적인 관계로서는 임금과 나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성결한 사람들은 국왕에 대해서 국왕이라고 해서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 깨달으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반 평민이라도 깨달으면 얘가 부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신 간의 어떤 충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소를 올린 신료들은 불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주상 전하, 불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복을 빌어서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한다고 했사오나 100살까지 사는 증업을 보지 못했사옵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불법이 인도하는 데 힘입어 지옥을 부수고 극락에서 태어난다고 했사오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 누가 극락과 지옥을 봤단 말씀이옵니까? 지옥과 극락이 있다는데 불교에서 말할 때 그런 게 있다는데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또 한 가지 불교가 이야기할 때 승려들이 이야기할 때 불교를 잘 믿으면은 100살까지 오래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 없다. 또 우리가 중국 고대 이상 정치, 그러니까 3대 정치를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3대 정치가 아주 이상적인 정치라고 하는데 그때는 불교가 없을 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불교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제 성균 박사 김초가 올린 상소에서 나타나죠. 이익주 교수의 얘기 중에 중국의 3대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김자수나 김초의 상소문에 나오는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나라의 한유가 헌정에게 말하기를 황제와 요순으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수를 누리고 백성이 안락하였다라고 했사옵니다. 하온데 이때에는 불법이 있지도 않았고 한나라의 영평 때 비로소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뒤로 어지러움이 잇따라서 구군이 길지 못했사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로 여겨지는 때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 3대인데요. 그때에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 나라가 더 어지러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소를 올린 신료들은 이렇듯 불교를 비판하는 중에 자신들이 유교, 즉 성리학에 크게 기울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비록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계시더라도 언제나 상제가 굽어보는 것처럼 여기시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관계 있는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사옵니다. 이들은 불교를 비난하면서 은연중에 유교에서 하느님을 상징하는 상제니 혹은 공자 등을 거론함으로써 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유교 그 3대에 없던 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그 발생한 어떤 종교이니까 중국 고대에는 물론 없었지요. 유학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세상은 사망오제가 통치하던 3대라고 합니다. 3대 정치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불교는 아직 중국에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3대에 있던 것, 즉 공자의 말씀만이 옳은 것이고 그런데 이 불교라는 것은 그 3대에 없던 것이니까 이건 오랑캐이도다. 이 오랑캐이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판을 합니다. 이성계 세력으로 분류되는 신료들의 상소문에 나타난 종교 관련 내용들을 언급한 김에 이들이 무속이나 또는 참이설 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력이 바르지 못한 사악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사는 매우 괴이한 것이옵니다. 중국에서도 3대 이후로 학문이 박지 못하고 정도가 행해지지 않았으니 천하의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하고 요망에 미혹돼서 집이 무당이 됐으며 부모의 신을 버리고서 명분이 없는 귀신을 아첨해 섬겼사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찌 상제의 마음에 부합하여 하늘이 내린 재앙을 면할 수 있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결단을 내리시어 출가한 무리를 본업으로 돌려보내고 무당을 멀리 내쫓아 서울에 살지 못하게 하시고 집집마다 사당을 설치하여 부모의 신을 편안하게 모시며 삭발하는 자는 용서치 말고 죽이시고 음란한 제사를 지내는 자도 죽이고 용서치 마시옵소서. 유교 경전에는 기본적으로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 유교는 우리가 흔히 현실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상생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죽은 사후의 세계, 영혼 세계 혹은 뭐 귀신의 세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그 귀신에 대한 어떤 숭배하는 신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인정하는 신제사 같은 경우는 조상제사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땅 위에 살 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신앙, 하늘에 대한 신앙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왕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불교를 공격한 사람들이 전부 성리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리학은 모든 유교가 그렇습니다만은 좀 특별하게 불교에 대한 배척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벽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단을 배척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이 이단에는 불교뿐 아니라 무속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학을 높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불교라든지 무속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척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척불론도 물론 이제 제기가 됩니다만 무속에 대한 배척은 오히려 불교보다도 더 당연한 일이고, 이 무속은 그래서 음란한 제사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더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신 간의 예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왕을 비판하는 상소문이 이렇듯 파상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 대해서 공양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서에는 다만 상소문을 보고서 왕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파상적으로 쏟아져 나온 상소문들이 고려 왕조에 대한 존엄이나 전통을 부정하거나 혹은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양왕의 구원교가 내려가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공양왕은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자기는 이제 사실은 어진 군주로서 관리들의 어떤 그 충언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구원교를 내렸던 것인데, 오히려 공양왕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고, 사실은 불쾌한 것을 떠나서 공양왕이 상당히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할 때 공양왕의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고치십시오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게 됩니다. 이때 상소문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려 왕조가 50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지켜야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이때에 올라온 신료들의 상소문을 보면 태조 왕건 이래로 고려의 34대에 걸친 왕들의 정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양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치를 할 때 우리 조상인 왕건으로부터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했던 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때 성리학자들은 고려의 전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없다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기준점이 서로 다른 것이니까 공양왕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고려의 전통에 대한 부정은 이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런 발언을 했겠지만 구원교가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공양왕이 어느 정도 눈치가 빨랐다면 스스로의 왕위가 위태롭다는 차원을 넘어서 선대로부터 이어져온 고려 왕조의 근본이 흔들리는 징후를 감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정들이 소를 올려 한결같이 주청을 하니 일단 추진 중이던 불사를 멈추도록 하겠소. 연복사탑의 수축을 중지하도록 하라. 공양왕은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때 내린 어명은 연복사탑의 공사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중지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때 공양왕은 스스로 신하들에게 간언을 하도록 부추기는 교서를 내렸다가 신료들의 공격적인 상소문이 줄줄이 올라오자 심기가 꽤나 불편했을 텐데요. 그런 공양왕에게 또 한 통의 상소문이 날아듭니다. 주상전하. 또 상소문이로구나. 그러하옵니다. 이번엔 또 누구더냐? 정당문화 정도전의 상소이옵니다. 뭐라? 정도전이 소를 올렸어? 그러하옵니다. 정도전의 상소라. 네, 정도전입니다. 당시의 정도전은 조준과 더불어서 이성계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권세가였죠. 때문에 그 비중에 있어서 여느 신료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게다가 정도전은 이때까지는 단 한 차례의 상소문도 올린 적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꾸짖음을 자기의 과오로 돌리고 언로를 넓히시어서 신하들로부터 잘잘못을 듣기를 희망하시오니 비록 옛날에 어떤 명철한 임금일지라도 전하께는 미치지 못할 것이옵니다. 직언을 구하시는 전하의 교서를 2번, 3번 읽고서 감탄을 금할 길 없어 사옵니다. 상소문의 서두에 공양왕이 직언을 하라는 교서를 내린 사실을 두고 이처럼 찬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예사롭지 않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치 직언을 하라는 구원교서를 벼르고 기다렸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상소문의 첫 번째 내용을 학자들은 군주 수양론으로 지칭합니다. 주상 전하, 이른바 덕이라는 것은 천품을 타고난 것도 있고 배워서 행한 뒤에 얻는 것도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도량이 넓고 천성이 인자한 것은 천품을 타고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일찍이 글을 읽어서 성현이 이룩한 법을 상고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 또한 없사오니 어찌 감히 정사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장하겠사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천품이 좋다고 스스로를 믿지 마시고 배워 행함이 지극하지 못한 것을 경계로 삼아서 덕을 닦아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의 교서를 정도전의 이러한 표현은 평이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가 공양왕을 어떤 임금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내린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부지런히 덕을 쌓고 수양을 하지 않으면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데 일찍이 글을 많이 읽었거나 성현의 통치수를 익힌 바도 없으니 어떻게 정치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정도전의 상소문에 보면 고려의 국왕이란 존재는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그 군주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군주이지만 노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 필부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주가 수양하지 않아가지고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정치를 잘 못해서 백성들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존재라고 하면 필부마도 못한 존재라고 하면 그 군주는 군주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맹자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맹자에 의하면 이 군주가 군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어지러운 신하, 즉 난신적자와 같은 존재이므로 그러한 군주라면 쫓아내도 된다. 이런 혁명사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도전의 바로 이 군주 수양론이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은 이 시기에 왜 이처럼 공양왕을 향해서 공격적인 상소를 올렸을까요? 이익주 교수는 과전법 제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이런 긴 상소문을 올려서 자기의 정치적인 주장을 한 것이 사실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정도전은 울라도 회군 이후에 성균관 대사성이 됐고 그 당시 조준은 사원부 대사원이 되어서 조준과 정도전이 이성계의 그 양쪽 팔이 되는 거죠. 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만 오히려 위화도 회군 직후에 추진된 전제개혁 당시에는 정도전이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제개혁은 전부 조준이 주도했고 그런데 이 전제개혁이 추진되고 이게 성공을 거두어서 과전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것이 공양왕 2년 9월의 일입니다. 정도전과 조준이 이성계의 오른팔 왼팔 격이라 할 만한데요. 일찍이 조준이 전제개혁 주도해서 사전을 혁파하는 등 개혁 작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토지개혁의 노력이 과전법 제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후의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이성계 측근에서 논의가 있었겠지요.
자, 과전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게 됐으니 우리 모두 축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요. 그동안 불법으로 탈점한 시전을 내놓지 않으려고 조항하는 기득권 세력 때문에 얼마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전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소기의 개혁 작업이 마무리됐으니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어떻게 하다니요? 개혁의 해보를 여기서 끝내자는 것이오? 끝내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계속 추진을 하더라도 주상전하... 이제 전제 개혁이 끝났으니 주상전하께 납작 엎드려서 충성을 하면서 다른 개혁 작업을 해나가자는 것이오?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지금의 왕을 임금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개혁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밀어올린 것뿐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왕을 다그쳐서 우리가 꿈꾼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죠. 우리가 꿈꾸었던 세상이라면 성리학이 지배하는 세상 말이요. 그러자면 먼저 불교를 쳐내야 합니다. 정도전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죠. 정도전은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고, 근본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 또는 고려 후기 이래로 계속 성장한 지방의 중소지주들, 사대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제개혁 이후에 만족해하는 이 사대부들을 다시 결집시켜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당장의 공양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신진사대부들을 한데 결집시킬 또 다른 개혁 드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도전을 포함한 이성계 세력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불교를 배척하자는 척불론이다. 이익주 교수의 분석은 그렇습니다. 정도전은 상소문에서 불교를 숭상하는 공양왕을 호되게 비판합니다. 신이 듣건대 3사의 회계에 부처와 귀신에게 쓰인 비용이 많다고 하는데 재용을 이처럼 낭비해서야 되겠사옵니까? 부처를 믿는 무리들은 말하기를 부처에게 귀의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이 오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임금된 이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재력을 동원하여 부처와 신에게 아첨을 일삼는 실정이 아니옵니까? 혹여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가 있으면 임금은 부처를 섬기는 자신이 곧 선이요, 반대하는 자들은 악이요, 마귀라고 주장합니다. 주상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이후 궁궐 높이 도량이 설치되고 무당들은 제사를 지내느라 어지럽사옵니다. 주상께서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나 결코 선한 게 아니오며 나라를 부하게 한다 하나 사실은 궁핍해지는 것이고 백성이 오래 산다 하나 사실은 백성이 고달프다는 것을 어찌 모르시옵니까? 국가가 장차 일어나려고 하면 사람에게서 듣고 국가가 장차 망하려거든 신에게서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섬기고 신을 섬기는 일은 이익은 없고 해만 있을 것이니 유념하시옵소서. 자, 문제를 지적하는 이가 있으면 임금은 부처를 섬기는 자신이고 선이고 반대하는 자를 악이라고 칭한다. 당신이 왕위에 오른 후 궁궐 높이 도량이 설치되고 무당들은 제사를 지내느라 어지럽다. 정도전의 이 상소문은 그 상대가 국왕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그 표현이 가차없습니다. 정도전은 척불의 문제를 가지고 고려의 구체제와
한번 더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전이 이 척불, 불교를 배척하는 논리를 가지고 긴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데, 이 상소문을 보면은 그 당시 고려의 상황 그리고 공양왕의 정치의 문제점을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 이 상소문에 나타난 이 정도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중시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강직한 모습이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도전은 여기에서 불교의 그 원리적인 측면을 따져가지고 논하지는 않고요. 정치가이니까 그 효용적인 측면에서 불교하고 무속하고 이런 것을 같이 엮어서 얘기합니다. 국가가 정치를 잘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재물을 주고 국가에서 재정 지출을 아주 경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가의 기본 도리이다라고 일단 그 전제를 딱 세우고, 그런데 지금 국왕이 불사를 너무나 많이 한다. 예를 들면 이제 연복사탁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승려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이는 것, 그걸 이제 반승이라고 하는데 반승을 한다든가 이런데 결국은 이제 돈이 들 텐데 종교 행사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재용을 낭비하는 것이다. 정도전은 옛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공양왕을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옛날 양나라의 무제는 3번이나 친히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강남의 재력을 힘껏 동원하여 불탑을 크게 일으켰사옵니다. 마음속으로야 큰 이익이 될 것이라 믿었겠지요. 그런데 한낱 필부에 지나지 않은 후경이라는 자가 난을 일으켰고 결국 양무제는 옥에 갇히는 욕을 당하였사오며 자손도 보존되지 못하였고 나라도 멸망하고 말았으니 착한 일을 닦아 복을 얻는다는 불시의 말은 대체 무엇이옵니까? 이것은 그래도 옛날의 일이옵니다. 공민왕이 불교를 숭상하여 신이 중에게 제자의 예를 지켰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였사옵니까? 듣기에 따라 정도전의 상소문은 공양왕이 계속 호불의 자세를 버리지 않을 경우 양나라의 무제처럼 왕위에서 쫓겨나 옥에 갇히고 자손마저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공민왕처럼 시해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해석되고도 남을 만합니다. 상소문을 통한 정도전의 공양왕에 대한 압박은 비단 불교와 관련해서만이 아닙니다. 정도전은 공양왕이 상벌권을 공평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상이란 것은 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며 형벌이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옵니다. 상을 천명이라 하고 형벌을 천포라 하는 것은 하늘이 상을 주고 형벌하는 권한을 왕에게 맡겼으니 왕이 된 자는 하늘을 대신하여 이를 행할 뿐임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하온데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뒤 상을 받고 형벌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동일한 사안임에도 달리 처분된 경우가 있어옵니다. 똑같은 김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도 어떤 자는 극형에 처해지고 어떤 이는 오히려 요직에 등용되기도 하였사옵니다. 김종현이 옥에 있다가 도망친 것은 한 가지인데 옥을 지키던 관리 중에서 한 사람은 목을 베고 한 사람은 임용하였사옵니다. 또한 우왕과 창왕이 우리 왕실의 왕위를 도적질하였으니 실로 조정의 죄인이며 왕씨의 자손과 신민들의 공동의 원수가 아니옵니까? 마땅히 그 친족과 인척과 추종했던 무리들의 목을 베어야 했을 것이옵니다. 아니면 모두 변방으로 내쫓아야 했을 것인데 잠시 쫓겨났던 자들이 두 서너 달이 못 되어서 전하의 은총으로 다시 불려왔사옵니다. 정도전이 공양왕을 향해서 상벌이 공평하지 못했다고 질책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다는 뜻이겠죠. 이성계와 정도전이 생각할 때 공양왕은 자신들이 옹립한 왕입니다. 따라서 공양왕은 자신들에게 협조해야 되는 왕이죠. 정도전이 생각할 때는 전제개혁과 척불과 이런 고려사회를 개혁하는 이런 흐름에
공양왕은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이성계는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왕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 공양왕은 이성계 반대 세력을 두둔하면서 이 이성계 반대 세력이 이성계를 공격한 것을 두둔하고, 이성계가 그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 사람들을 비호해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상태를 가리켜서 상벌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전이 상벌이 공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내용 중에는 위화도 회군 직후에 우왕과 창왕을 세우는 데 힘썼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은 그 스스로가 불교와 무속과 참의설 등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임금이 잘못을 범하면 그것이 천문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사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서 임금의 직근에 참수하는 사람이 있어 서로 이간을 하면 그 모습이 하늘에 나타나게 되는데, 객성이 참의성을 범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 신은 그런 자가 왕의 곁에 있는 것이 매우 두렵사옵니다. 별자리 중에서 큰 곰자리를 중심으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를 자미원이라 하는데, 태미원, 선시원과 더불어 삼원이라고 부르며 선제, 곧 임금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미성은 이 자미원에 있는 별의 이름으로서 북두칠성의 동북쪽에 있는 15개의 별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천자의 운명과 관련된다고 일컬어진다. 객성이 자미성을 범했다. 이게 바로 그 증거다라고 들고 있습니다. 이 자미성은 국왕이 사는 궁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객성은 손님 객자를 쓰는데요. 이거는 유교에서 그 객성을 해석을 할 때는 부당한 혹은 정당하지 못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 객성이 자미성을 범했다라는 건 정당하지 못한 어떠한 인물이 국왕 궁궐을 범한 것이다. 즉 지금 당신 주변 측근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천문현상까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의 경우에는 아무리 직언을 간하는 경우라도 군신 간의 예를 갖춰서 주청을 올리는 형식을 취하는데요. 반해서 정도전의 경우에는 공양왕을 상대로 훈계를 하고 질타를 하고 또 심지어는 협박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익주 교수는 그러한 점에서 정도전과 정몽주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도전은 이 공양왕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한 거죠. 좀 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양왕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반면에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된 이상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그 왕조에 충성을 하는 것은 신하의 당연한 도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 두 개의 논리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정도전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왕을 상대화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왕은 절대적인 존재고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되고 이런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국왕도 뭔가 선택되고 판단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민본사상입니다. 얼마 뒤에 끝까지 공양왕에 대한 충성을 거두지 않았던 정몽주는 결국 이성계 세력과 충돌하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익주 교수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도전은 왕조를 뒤엎는 역성혁명이라도 피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사상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몽주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백성이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정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군주가 자기 하늘인 백성들의 마음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을 던졌을 때 정도전의 경우에는 군주를 바꿔야 한다. 이게 맹자의 현명이 되는 것인데요.
성이 다른 쪽으로 왕위가 옮아가면은 역성혁명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군주권을 상대화했기 때문에 정도전은 역성혁명을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정몽주는 끝까지 군주에 대한 또는 왕조에 대한 충성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양왕의 그 정치에 그대로 함몰되는, 논리적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도전이 올린 상소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신정도전, 지금 여러 사람의 원망을 받으며 한 몸으로 외로이 서 있는 형국이옵니다. 당장 화가 미칠지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주상전하께서 숨기지 말고 직언을 하라고 하시니 감히 간절하고도 고든 말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사옵니다. 신은 차라리 화를 당할지라도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숨김없이 통절하게 말을 한 것이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주상께서는 정신을 차리시고 신의 말을 채택하시어서 신이 제 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가를 위하여 나선 뜻을 알아주신다면 만번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이옵니다.